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10시 5분에 찾아가고 있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 시간입니다. 저희가 경제상식 퀴즈로 내드렸던 것 정답은 유커였죠. 중국인 단체 관광객, 특히 우리가 유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5162님, 저희 집 아이가 인천공항에 근무하는데 요즘에 관광객 때문에 엄청 바쁘다고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2093님, 제주도에 사는데요. 크루즈선으로 단체 관광이 와서 면세점 투어만 다니고 중국인 소유 식당,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역 경제에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것도 한계점으로 많이 지적이 됐었죠. 그래서 중국인 관광객 많을 때는 중국인들이 아예 호텔 같은 것도 매입을 해서 식당도 중국인끼리, 호텔도 중국인끼리 그렇게 돌렸던 경우가 있는데 좀 온기가 좀 많이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성진 님이 와이프가 유커 관련주 사서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얼마 전부터 집 나간 며느리가 쌀가마니 지고 왔다고 좋아해서 저도 이제 눈치 안 봐도 돼서 좋긴 한데요. 어느 정도 되면 정리해야 할 텐데 참 이래도 저래도 걱정입니다. 주식이라는 게 라고 조금 있다가 이분께 좀 여쭤볼까요? 예.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 오늘 개미스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커 관련주 오늘 안 그래도 경제상식 퀴즈였으니까 그거부터 좀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국 단체 관광이 이제 재개된다라고 네. 하면서 오늘도 보니까 중국 단체 관광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네요. 네, 관광 주식들이. 제 생각에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억눌려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중국인들의 소비 여기에 부응을 하는 이 과정에서 화장품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업종으로 화장품 호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업종으로 거론이 됐었는데 네. 이 투자 붐이 한 8년 전 정도에 있었죠. 그렇죠. 2014년 15년에 그때 이런 흐름을 주도했던 화장품 주식이 고점이 45만 원까지 갔었는데 네. 이후에 중국이 이제 단체 관광객 안 보내고 이러면서 이 주가가 8만 원까지 밀렸습니다. 45만 원 하던 게 거의 반등도 없이 한 7, 8년 이제 떨어지다가 지금 이 주가가 한 13만 원, 14만 원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워낙 주가라고 하는 게 많이 억눌린 주식이 어떤 계기가 생기게 되면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런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다만 2014년, 15년과 지금이 조금 이제 다르게 볼 수 있는 거는 중국 사람들이 한국 제품을 소비하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네. 그때는 우리가 중국인들에게 판매하는 게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강했었거든요. 이제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유럽이라든가 이런 소비재 잘 만드는 국가들의 제품에 못지않게 우리나라 제품들이 꽤 괜찮다라고 하는 게임 같은 것도 그랬고요. 네. 근데 지금은 좀 그런 기대는 조금 약해진 것 같아요. 이제 궁극적으로 중국이 정치적인 이유로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국 상품을 보이콧한 영향도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중국의 내수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우리 제품들의 어떤 질이 네. 정말 압도적이냐. 이건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당연히 다른 얘기가 나오겠지만 네. 7, 8년 전에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올라갈 때에 비하면은 그런 기대는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약해진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제 화장품 같은 것도 중국 쪽의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하고 그렇습니다. 중국인들도 중국 브랜드 소비를 더 많이 늘린다고 하고 그러면 중국 단체 관광객으로 인한 수혜는 좀 어느 쪽으로 압축을 해서 좀 봐야 좋을까요? 아무래도 유통이라든가 아니면 말씀한 화장품 주식 같은 게 주가가 아주 억눌려 있죠. 지금 네. 우리 아주 장기적으로 한 10여 년 정도 보면 그때가 얼추 이제 화장품이나 중국 소비 관련 주식들이 좋았다가 꺾이기 시작한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때부터 보면 그 기간 동안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섹터는 한 5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업종이 20개가 되는데요. 네. 전기전자,
이건 뭐 반도체가 들어가 있겠죠. 최근엔 어려웠지만 한 10년 보면 그래도 괜찮았고 화학, 네. 비금속, 광물 이거 2차 전지 들어가는 거고요. 제약 바이오 이것도 지금 어렵지만 한 10년 보면 좋았던 것이고 마지막에 이제 그 서비스 업종이 있는데 서비스가 뭐 네이버 같은 거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거 제외하면은 주식이 이제 전체적으로 안 좋았는데 그래서 제가 요 지난 10여 년 동안 좋았던 업종들 가지고 종합주가 지수를 이제 그려보면 10년 전에는 한 2,000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5개 좋았던 업종으로 그려보면 이게 한 5,300 정도 가 있고요. 나머지 소외된 업종, 화장품 다 들어가죠. 네. 이걸로 그려보면 한 1,40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만큼 양극화가 심해졌고 그래서 네. 지금 그 벌어지고 있는 어떤 현상이 굉장히 많이 억눌려서 나타나고 있는 반등이기 때문에 전 이게 뭐 어디까지 올라갈 거다 뭐 이것을 뭐 말씀드릴 만한 아이디어나 그거는 뭐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굉장히 억눌렸던 만큼 단기 반등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건데 네. 근데 이게 우리가 2013, 14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구조적인 경쟁력이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굴곡은 있더라도 이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 돈을 벌 수 있다 해서 네. 제 생각에 이번에 랠리는 한번 잘 팔고 나와야 될 그런 랠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원래 항상 이슈 초반에 크게 튀었다가 네. 또 조정도 겪고 그게 실질적으로 이어지면 그때 한번 다시 랠리를 올라가고. 펼치고 뭐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도 약간 그 시류에 따라서 좀 달라질 근데 수는 어쨌든 있겠다. 저는 뭐 가격이 많이 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는 또 투자하는 데 매력은 있기 때문에 아하. 바닥권에선 굉장히 강하게 반등 강하게 나타날 텐데 결과적으로 이제 주가라고 하는 게 그 기업의 가치란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이런 것들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는 좀 도전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의 경쟁력이 특히 중국인들에게 꾸준히 또 앞으로도 사랑받을 수 있을 네. 것이냐. 실질적으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왔을 때 얼마나 더 실적으로 이어질 것인가 되게 구체화해서. 그럼요. 그때는 한국 화장품을 샀거든요. 예전에는, 사드 전에는. 이 외국인들이 그럼 중국인들이 왔을 때 그런 면세점에서 꼭 우리 화장품을 살 거냐. 네. 뭐 어쨌든 들어오게 되면 저는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사긴 영향은 사겠지만. 있을 텐데 그것이 7, 8년 전과 같을 것 같지는 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선택받는 쪽으로 조금 더 압축을 해야 되니까 2014년, 15년, 16년 그 즈음보다는 조금 난이도는 더 어려워질 수는 저는 있겠네요. 그렇게 봅니다. 네. 오늘도 코스닥은 한 1.25% 떨어지고 있습니다. 해서 900선에 걸쳐 있는데 900선 뭐 깨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는 있습니다만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오늘은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뭐 테마라든지 또 최근에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 잘 나온 기업들 위주로 또 다시 급등락을 하고 있고 이렇게 보면은 지금 코스피도 2,577, 0.55% 밀리고 있고 지수는 상당히 좋지를 않거든요. 네. 근래 들어서 좀 정체죠. 예. 주간 조금 단위로도 지난주까지도 한 4주 연속 코스피가 네. 밀렸더라고요. 네. 근데 그 안에서 또 종목별 장세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네, 네. 최근 조정받은 원인을 보면 그래도 7월 중순까지는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좋았거든요. 네. 미국은 아마도 5달 연속 S&P 500 같은 게 올랐을 겁니다. 네. 8월에는 이제 미국도 조정이고 조정인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 한 가지 이유를 꼽자면은 미국 금리 같습니다. 미국 금리요. 예,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뭐 4.17, 4.20까지 이제 근접을 했는데요. 네. 지금 우리가 미국 연준이 거의 이제 금리를 올리는 긴축 정책의 막바지라고 하는 기대를 다 갖고 있지만 네. 시장 금리 10년물 고점은 4.3이거든요. 네. 그럼 좀 4.2니까 우리가 두세 달 전에 3.4까지 떨어졌다 이게 거의 뭐 4.2에 근접했기 때문에 일단 미국 금리가 올라가고 또 그 과정에서 달러가 강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한국과 같은 증시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오늘 뭐 원달러 환율이 어느새 1,330원대까지 오늘 오전에 올라섰거든요. 네. 뭐 이런 것들이 빗달러 자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고 그럼 금리가 왜 올라가느냐? 제 생각에는 지난 7월에 미국의 소비 지수가 전년 동월비 3.2% 상승으로 발표가 됐죠. 지난주에 네. 발표가 됐는데 시장의 기대치였던 3.3%보다는 상승률이 낮았지만
6월 달에 3%보다는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6월에 미국의 물가가 9.1% 전년 동월비 상승을 고점으로 해서 6월까지는 3%까지 낮아지다가 7월에 다시 3.2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물가가 크게 보면은 고점을 찍었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여기서 빨리 떨어질 거냐에 대한 걱정이 좀 있는 것 같고 거기 또 결부가 되는 게 이제 최근에 국제유가가 또 배럴당 그렇죠. 서부 텍사스 중진류 기준은 $80 넘어섰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도 뭐 10월 11월 가게 되면 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아이러니한데요. 이제 미국의 그 국가부채 한도 협상이 공화민주당이 그 타협을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좀 미국이 또 부채를 다시 국채를 또 많이 늘릴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국채 발행 증가에 대한 걱정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국채가 많이 발행이 되면 아무래도 채권 가격은 좀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 건데 그렇죠. 뭐 일반적으로 이건 뭐 미국의 문제고 미국 정부가 빚을 많이 낸다 그러면 사실 달러가 좀 약해져야 되는 이슈이긴 한데 미국의 경우는 기축통화기이기 때문에 자국에서 문제가 생겨도 사람들은 달러가 강해지는 현상들이 곧잘 발생하는데 그렇죠. 뭐 어쨌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코스피 관점에서 보면 최근의 조정은 미국 금리 상승, 달러 강세의 산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시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그렇죠. 미국의 영향을 돌고 받아서 지수는 조금 지지부진한 상황. 근데 그 상황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종목별로는 네. 여기저기에서 막 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에서 또 엄청나게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활약이라는 게 뭐 코스닥 하루 거래 대금이 뭐 한 15조 원 막 이렇게 달하기도 하고 예전에는 이게 뭐 코스피 네. 거래 대금이었는데 그걸 또 뛰어넘고 있고 특히 또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비중도 굉장히 커지고 네. 있더라고요. 수급적으로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미국에서도 그런 그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전문가에게 직접 맡기기보다는 네. 내가 직접 투자하고자 하는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강화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보면 그 시장에 참여하는 시장 참여자들을 나누어 보면 뭐 개인 투자가 있을 테고요. 네. 그리고 기관 투자가가 있을 테고요. 외국인 투자가가 있을 텐데 네. 일단 외국인 투자가들의 그 매매가 과거보다는 좀 얌전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 시장에 투자되는 자금의 상당 부분이 이제 시장을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수를 추종을 하는. 그렇습니다. 네. 뭐 특정 종목의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막 주가가 올라가고 물론 이제 뭐 외국인 들어오는 돈의 성격 별의별 성격이 다 있으니까 뭐 종목을 사러 들어온 돈도 당연히 있겠지만 과거보다는 그 패시브 투자의 자금이 이제 좀 비중이 높아지면서 뭐 외국인 매매가 좀 점잖아졌다 그러면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장 추종형 매매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뭐 기관 투자가는 제 생각에는 뭐 변수가 아니라 상수 같습니다. 한 10여 년째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그 시장을 이탈하는데 우리가 뭐 강제 저축을 하는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식을 많이 떨어지면 사게 되는데 네. 연기금의 일반적인 그 어떤 운영의 원칙이 내가 1년에 한국 주식을 예컨대 뭐 10조 원 사겠다 이게 아니고요. 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 자산에서 한국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들의 목표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들고 있는 종목이 많으니까 당연히 자신들의 자산에서 한국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죠. 네. 그러면 주식을 많이 사야 되고요. 올라가게 되면 기존에 있는 종목의 평가이익이 높아지면서 그렇죠. 목표치를 맞춰주는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하지만 거대 연기금이 가장 합리적으로 운용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하나하나 판단해서 하는 것보다 뭐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이게 굉장히 단순하지만 비중 조절하면서. 네, 뭐 역사적으로 보면 특히 거대 투자기관은 뭐 이게 굉장히 뭐 이런 합리성은 많이 검증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연기금은 주식을 사기가 힘든 형국이고요. 그러면 이제 민간의 그 투자자들이 있을 텐데 어느 나라나 그 나라 자본시장의 핵심은 자산운용사들입니다. 예전에 네. 투신이라고 불렸던. 그런데 지난 3월 달에 우리나라 자산운용사들의 전체 거래대금
전체 거래세금 중에서 1%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씁쓸하네요. 어떻게 보면 이건 뭐 꼭 뭐 자산운용사만 탓할 게 아니고 뭐 저같이 어떻게 보면 금융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고 있는 전문가 집단에 대한 불신일 수도 있고요. 흔히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네. 자산운용사라고 하면 흔히 펀드를 우리 운용하는. 펀드, 네. 예, 펀드를 운용해 주는 회사들인데 예. 거기에게 맡겨서 또 그들이 증시에서 거래를 하는 비중이 1%도 안 된다. 그렇죠. 예. 투자하는 방식이 내가 증권회사에 직접 계좌를 터서 내가 주식을 사고 파는 직접 투자가 있고요. 예. 아니면 이제 펀드에 돈을 맡겨서 간접으로 투자하는 형태가 있는데 한국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전문가 집단이 이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개인 투자가들이 전문가 집단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과거에 한국 사람들이 이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할 때는 그게 대부분 펀드 붐의 형태로 나타났거든요. 뭐 옛날에 바이코리아 바이코리아 펀드. 열풍이라든지 네. 그리고 뭐 최근에도 그 미래에셋 자산은 여러 펀드들 예.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이른바 나타났는데 메이커 펀드. 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뭔가 이제 기관 투자가들의 힘이 굉장히 약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개미들의 파워가 커졌다고 말할 수도 있고. 근데 네. 아무튼 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식 투자 말고도 신경 써야 될 일들이 많거든요. 네. 그럼 기관 투자자라고 하는 거는 결국 개인 투자가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어떻게 보면 그 고민을 대신해 주는 게 이제 기관 투자가들인데 뭐 그런 영역이 굉장히 좀 이제 협소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 증시에 내재된 뭐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자원 배분이 좀 잘못되고 있을 수 있다. 물론 이제 개인 그렇죠. 투자가들이 펀드에 돈 안 맡기는 걸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 뭐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현상 자체로 보면 조금 저는 좀 씁쓸한 마음이 씁쓸하죠. 물론 이제 수수료를 받아가는 만큼 또 수익을 잘 내느냐 또 이런 것도 있고 예전에 한번 좀 도덕적인 문제들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직접 투자를 하더라도 간접 투자를 통해서 비교적 좀 안전하게 자산 배분을 하고 노후 준비하고 그런 것까지 또 사람들이 너무 등한시해서는 안 될 텐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항상 얘기를 하는 게 간접 투자 방식에도 좀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걸 줘서 네. 사람들이 간접 투자 방식으로 자산도 좀 배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목소리도 많이 내고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네. 좀 아이러니한데 이 여러 가지 뭐 저도 뭐 세제 혜택을 주고 이런 것이 약간 이제 좀 구태란 생각은 드는데 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직장을 잡을 때만 해도 뭐 여러 가지 장기 투자했을 때 주는 혜택들이 많았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은 기관 투자가들의 힘들이 그때보다 더 약해졌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뭐 기관 투자가가 개인보다 더 잘한다는 보장 전혀 없습니다. 네. 개인이 더 잘할 수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내가 시간과 노력을 해서 학습을 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 기관 투자가들이 맡아서 해준다 그러면 나름 사회적인 어떤 에너지가 잘 분산이 될 수가 있어서 저는 지금처럼 한국의 기관 투자가가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는 특히 장기 투자를 전제로 해서는 네. 그런 뭐 혜택도 한번 고려해도 되지 않을까 저도 비슷한 그렇죠, 생각입니다. 그 금융투자소득세라고 주식 투자로 번 이득에 대해서 양도세를 물리는 게 2025년부터로 지금 예정돼 있잖아요. 네. 그럴수록 더더욱이 단타가 아니라 장기 투자를 한 곳에는 세제 혜택을 주는 것도 반대급부로 좀 필요하죠. 그 이야기는 시간이 갈수록 아마 더 많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기관 투자자들의 지금 비중이 1%도 되지 않고 대부분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많이 거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수보다는 종목 장세고 급등락하는 종목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고 그러면은 또 거기에 맞춰서 장단을 맞춰서 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은. 저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럴 수도 있죠. 뭐 네. 이제 중소형주가 올라가고 그럴 수 있겠지만 이제 시간을 지나고 보면 제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외국인이건 기관이건 개인이건 어떤 투자 주체가 선호하는 종목이 오른다기보다는 네. 결국은 이익이라든가 이게 뒷받침되는 종목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네. 지금 앞서서 뭐 초전도체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현상이니까 오늘도 초전도체 테마주들이 또 난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뭐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다만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매력이 결정이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라고 하는 회사의 그 PER이 얼마 전에 뭐 100배 넘었던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벌어들인 이익보다 주가가 100배나 프리미엄을 받는 건데 네. 실은 아마존의 주가가 50배가 되더라도 예. 비싼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음. 그럼 사람들이 50배 될 거냐 100배 될 거냐 이게 성장주가 밸류에이션이 높다고 하더라도 요 차이는 네. 결국 아마존 말고 미국의 유통 주식들을 봤더니 다 아마존에게 잡아먹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회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 기업이 가진 본질적인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 대안으로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결정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좀 경기가 좋으면 네. 성장주들보다는 그냥 뭐 이익이 나고 이런 종목들 소위 뭐 가치 투자자들이 하는 종목들이 부각이 되는데 실적 타박타박 잘 나는 네. 기업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경기가 나쁘면 드물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우리 2분기 실적을 봐도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어떤 산업이 성장성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믿는 사람은 믿는 거고 네. 나쁘게 보면 그걸 못 믿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사는 건데 근데 시장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시세를 분출하는 거는 뭔가 다른 쪽에서 대안이 없을 때 상대적으로 뭐 테마라든가 이런 것들이 횡행하곤 하는데 지금도 뭐 그 테마가 나중에 뭐 현실이 된다 그러면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의 반열에도 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지금은 뭔가 다른 큰 영역들에서 어려움이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테마주들이 좀 득세하는 그런 면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성장이 눈에 띄지 않는 시기에 성장이 될 것 같은 기업들로 더 몰려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초입에 있거나 네. 성장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테마주에는 또 더 많은 돈이 몰리고 그렇습니다. 점점 더 그 앞단으로 앞당겨 갈수록 더 어지러워지는 다만 것도 이 같고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데요. 네.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1950, 60년대를 보통 자본주의 황금기라 그럽니다. 네. 미국도 뭐 중산층이 아주 성장을 했고요. 네. 우리가 뭐 아메리칸 드림 이런 건 사실 2차 대전 이후로 5, 60년대 미국 사회의 어떤 모습을 말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60년대 중후반부터 미국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베트남전의 수렁에 이제 빠져들고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의 또 이제 문화적으로도 60년대 후반에 이제 미국 젊은이들이 굉장히 큰 막 어떻게 보면 뭐 문화 운동이라 그래야 될까요? 네. 기존의 질서에 대한 도전이 있었죠. 굉장히 어수선할 때 미국에서 나타났던 것이 60년대 후반에 고고 열풍이라고 하는 네. 성장주로 무장된 종목들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 이제 지금과 비슷한 모습인데 근데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고고 열풍이 지나간 다음에 70년대 초에 나온 거는 네. 아주 싼 가치주로 가는 게 아니고 미국도 70년대 초가 안 좋았거든요. 혹은 이제 60년대가 안 좋은 미국 경제의 후퇴의 전조였고 네. 70년대 진짜 안 좋지 않습니까? 네. 물가는 높아지고 베트남전에서 사실상 지고 그래서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위치를 상실하고 그랬을 때 나타났던 게 니프티 50라고 하는 미국의 우량 종목들이 올라갔습니다. 예. 이 고고와 니프티 50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고고는 정말 실적도 안 나오는 껍데기 주식들이었고 특히 60년대 후반에 미국이 아폴로 11호가 달에 가면서 네. 미국에도 그 사명을 변경하는 뭐 트로닉스, 오닉스 뭐 첨단 기술이 하는 것처럼 사명을 변경한 막 주가가 올라가고 아하. 우리가 20여 년 전 닷컴 버블 때 이름을 닷컴으로 바꾸니까 주가가 막 올라갔던 그랬죠.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고고 장세는 상당히 투기적인 장세인데 그게 1960년대. 60년대 후반입니다. 예. 이제 그거 끝난 다음에 온 게 니프트 50인데 니프트 50는 매력적인 50 종목인데 이거는 굉장히 얌전한 종목들입니다. IBM, 맥도널드, 제록스. 네.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은 이제 이걸 산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두 본질이 비슷한 게 고고 장세를 득세했던 종목들도 PER이 높았습니다. PER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실적이 나지 않는 네. 기업들 위주로 좀 닷컴 버블 때처럼. 예. 스토리 위주로 올라갔으니까. 스토리텔링이 되는 그런 네. 일종의 이제 사람들이 개념을 사는 개념 주식이고요. 그게 고고 장세였고. 예, 니프티 50는 우리가 다 아는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그래서 니프티 50를 둘러싸고 그때 그 문헌 기록을 보면 원 디시전 스탁 그랬습니다. 한 번 의사 결정을 내리면 되는 주식. 기업이 너무 좋아서
한번 사기만 하면 평생 팔 이유가 없는 아. 계속 배당받고 기업은 성장할 거니까. 네. 근데 실은 보면 맥도날드나 IBM이나 뭐 그런 반열에 속하는 종목이었거든요. 그렇죠. 아주 좋은 종목이었죠. 네. 근데 그때도 사람들이 너무 열광을 하다 보니까 기업의 내용은 이 고고와 니프티 50가 달랐지만 네. 비싸다는 밸류에이션은 좀 유사했던 것 같아요. 아하. 그때 니프티 50도 40배, 50배가 되니까 결국은 이 주식이 장기적으로는 올라갔습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올라가고 좋은 기업이었지만 이 니프티 50가 붕괴된 이후로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주식들도 고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고 좋은 비즈니스 모델인 건 분명하지만 그게 주가라는 녀석이 수년치를 당겨서 반영을 하고 가격이 비싸지면 네. 그렇죠. 가치 대비 가격이 비싸지면 그래도 그것도 한동안 고생할 수 있다. 그런 거죠. 비싸게 샀을 때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순전히 개념만으로 주가가 형성이 되는 종목보다는 훨씬 낮긴 한데 네. 비싸다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대가 투영이 된 거거든요. 내년에 후년에 이렇게 잘 갈 거란 기대가 투영이 된 건데 이게 실은 될 수도 있지만 기대가 높게 될 경우는 이 기대보다 조금 삐끗했을 땐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네.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 소위 테마주들이 이제 막 돌아가고 할 때는 이것이 밸류에이션이 아예 없든가 이건 제 생각에는 더 심각하고 상당히 비싼 사실 꿈이 투영이 되면 사람들이 비싸게 주식을 사는 게 맞고 그렇게 열광이 있을 땐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솔깃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건데 그렇죠. 니프티 50를 보게 되면은 실은 이것은 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비싼 주식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70년대 미국 니프티 50 사례가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볼 때 이게 정말 실체가 있는지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지 훌륭한 기업인지 하나 더 과연 너무 비싸게 주고 사는 건 그러니까 아닌지 저도 가장 참 중요한 거죠 사실. 예, 투자를 보면 정말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올해도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그럼 2차 전지주를 안 사는 게 맞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결과가 중요하니까. 그렇죠. 다만 이제 그렇게 비싼 주식들은 늘 굉장히 이제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뭐 다른 것보다 급하게 올 수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일종의 태도 같아요. 태도요. 예, 태도. 이제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거기 수반이 된 여러 가지 리스크라든가 이를 내가 얼마나 감내하느냐 네. 이런 차원의 문제이지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고 뭐 다르게 투자하는 또 것도 뭐 있는 거 아닙니까? 워렌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잘 알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렇죠. 투자를 하고 뭐 너무 비싸게 주고 사는 건 경계하고 뭐 그런 건데 버핏이 또 늘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런 성장주가 그 득세를 할 때는 한 10년에 한 번씩 이제 버핏이 이 사람도 이제 좀 나이 먹었네 이런 식의 비판을 받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뭐 투자라고 하는 게 정답이 있는 거는 당연히 아닌 건데 자기 투자에 내재가 된 속성이나 이런 것들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이슈 몇 가지 좀 한번 더 짚어볼게요. 아까 국제유가 초반에 잠깐 좀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뭐 상반기보다 좀 떨어지는 속도는 더 완만해지고 좀 끈적끈적한 물가 수준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게 또 전 세계 공통적인 시각이기도 한데 그 중심에는 국제유가가 있고 요즘에 주유소 가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휘발유 가격이 경유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특히 중국의 좀 경기가 특히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이것도 더 건드릴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유가 측면에서. 아무래도 이걸 뭐 정확히 이렇게 뭐 나누어 가지고 중국 효과만 나눠보긴 좀 힘들지만 네. 저는 그래도 작년에 중국이 경제를 봉쇄했던 것이 네. 인플레이션 차원에서는 전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네. 어쨌든 작년에는 중국이 아니더라도 다른 쪽의 수요가 괜찮았습니다. 미국도 괜찮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작년엔 인플레이션이란 문제였기 때문에 중국이 뭔가 경제를 제대로 가동을 하지 않으면서 원재재 가격이 안정이 되고 이것이 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했던 게 이제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보는데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는 안 좋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하반기는 그래도 상반기보다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들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이나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이건 저는 뭐 유가를 건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작년과 다르게 네. 지금은 인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이지만은
전체적으로 수요의 문제가 내년 정도까지 보면 뭐 몇 달 정도 그 물가가 잘 안 떨어지고 반등할 수는 있겠지만 크게 보면은 물가는 작년 2분기 고점을 치고 떨어지는 거고 지금은 수요가 중요하다 그러면 뭐 결국은 뭐 하나 좀 하나가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뭐 조금 유가가 오르더라도 중국 경제가 리바운드 하는 것이 특히 한국 경제에는 저는 더 플러스 요인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뭔가 부양책을 쓰더라도 별 임팩트 있게 큰 거는 잘 나오지를 않고.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중국 정부가 올해 전망을 한 혹은 목표로 한 5% 안팎의 성장률은 또 달성할 수도 있을 테고. 네, 5% 정도. 예, 5%. 근데 이제 시장에서 생각했던 거는 작년에 중국 경제 성장률이 3%였고요. 네. 올해 2월, 3월에는 중국이 이제 소위 리오프닝을 하면 뭐 5.8%, 5.9%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는데 네. 5%라 그러면 뭐 이제 그 중앙은행이라든가 관료들이 볼 땐 무난한 성장. 네. 다만 이제 금융시장의 눈높이로 보면 미흡한 성장 뭐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지 싶습니다. 근데 그거 자체는 가능은 할까요? 일단은 거의 2분기까지의 중국 경제 성장률 놓고 보면 네. 굉장히 좀 부진한 성장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막 0%대도 나오고. 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근데 중국이 작년 하반기에 더 봉쇄를 세게 했거든요. 네. 그 코로나 봉쇄를 더 강하게 했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기저효과가 작동할 가능성이 높아서 제 생각에는 5% 정도는 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이 뭘 가지고 성장할 거냐. 그렇죠. 이게 이제 딜레마입니다. 이제 중국이 인구가 많지만 결국 구매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공윤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의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은 민간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70% 정도 되죠. 근데 중국은 40% 미만이라서 우리가 6, 7년 전만 해도 실은 여기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걸었습니다. 네. 이게 낮으니까 중국도 올라올 거라고 하는 건데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민간 소비가 그 경제 성장에 아주 순조롭게 기여했던 사례는 미국 말고는 없습니다. 뭐 일본 어렵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중국이 지금까지 성장해왔던 게 결국 투자로 네. 뭔가 자기들 그 나라에 많은 걸 짓고 이걸로 투자를 했고 특히 건설 투자로 성장을 했는데 중국이 GDP에서 건설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14%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높은 겁니다. 네. 미국이 6%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결국은 뭔가 개발을 하고 건설하면서 경제가 성장을 했는데 이제는 부동산 쪽으로 경제적 자원이 더 들어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당장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부동산 규제를 풀면 되는데 네. 그럼 또 그 자원이 들어갔을 때 그것이 예컨대 뭐 중국의 유령 도시 뭐 이런 것들 보면 큰 쇼핑몰 같은 거 짓게 되면 얼마나 성장에 기여하겠습니까? 지을 때는. 근데 짓고 나면 사람들이 상점이 안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이게 다 매몰 비용이 되는 거라서 저는 중국의 관료들이 이걸 아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무리하게 부동산의 경제적 자원을 배분하면 안 된다. 장기적으로 보면 전 중국이 합리적인 선택하는 거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뭐 1, 2년 정도의 경제 지표를 보는 입장에서는 그럼 중국이 뭘로 성장할까라고 하면은 조금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좀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또 나름대로 그냥 과거와 같은 인프라 투자라기보다는 첨단 IT 쪽으로도 성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미국에서 행정명령 하나를 더 내렸습니다. 조 바이든 네. 대통령이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 컴퓨터 그러니까 미래 기술 중에서도 정말 차세대 핵심 네. 기술들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아예 자본 투자도 하지 말아라. 네,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죠. 네, 못하게 했죠. 네. 이것도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성장하는데 그냥 천장이 씌워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중국이 뭐 여러 가지 한 2015년 정도에 중국의 경제를 관장했던 리커창 총리가 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한 10년 정도 지나서 2015년 기점으로 10년 지난 2025년에는 다수 첨단 산업에서는 우리가 글로벌 넘버원 할 거야. 세계 최고 수준에 갈 거야라고 하는 청사진을 발표했는데 그렇죠. 뭐 어느 나라나 그런 뭐 계획을 발표할 수는 있는데 네. 그 당시에 인공지능이 있진 않았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2025년에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경제에 올라와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직접 하긴 힘들고 다른 나라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15년 전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서 저는 미국이
정말 중국의 급소를 잘 찌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영역 서로 교역을 해서 문제가 없는 영역은 교역을 하는데 정말 중국이 그 다른 나라의 나라 밖의 기술을 배우지 못하면 안 되는 쪽에 대해서는 미국 입장이 굉장히 완고한데요. 그렇죠. 지금도 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행정명령을 통해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G2 간의 네. 패권 경쟁은 확실하게 우리가 긴장 놓지 않고 꺾어버리겠다라는 의지가 미국에서 확연하게 보이는 거고 네. 다만 그게 우리에게도 돌고 돌아서 영향을 미치는 게 우리의 대중 수출. 네. 그중에서 중요한 게 반도체인데 네. 반도체 자체에 대해서 성장을 둔화시켜버리고 또 그 중국의 소비 자체도 좀 둔화되고 있고 그러면 우리 쪽에서 기대하고 있는 반도체 수출 회복이 네. 쉽지만은 또 않지 않겠습니까? 뭐 그래도 반도체가 뭐 중국뿐만 아니라 네. 뭐 거의 모든 산업에 들어가는 쌀이기 때문에 산업의 쌀. 네, 이제 재고라든가 이런 게 좀 줄어들게 되면 뭐 어쨌든 그래도 더 나빠지기보다는 저는 좋아질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뭐 장기적으로 보면 어쨌든 중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반도체 시장이고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 업체의 CEO들도 그 바이든 행정부에 좀 불만을 표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가장 큰 시장인데 이거를 여기 비즈니스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반도체라든가 미국이 전략적 산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굉장히 완고할 것 같고요. 뭐 우리 입장에서도 한국 경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걱정들의 한 부분이 이제 중국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차지하는 입지 또 전 세계에서 한국이 중국 반도체 시장에 가장 깊숙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생산을 뭐 중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좀 장기적으로 보면 미중 갈등에서 파생이 될 리스크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베트남 증시 좀 네.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도 오랜만에 봤는데 베트남 증시가 꽤 많이 반등을 했더라고요. 근데 현지에서는 베트남 쪽도 좀 부동산 시장 사정이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 반면에 증시는 또 이렇게 뜨겁더라고요. 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이건 넥스트 차이나에 대한 기대 같습니다. 넥스트 차이나. 네, 베트남이 중국을 대체할 수는 없죠. 대체 자체는 안 되겠지만. 그렇지만 뭔가 이제 중국 자체의 생산 비용이 높아졌기 때문에 네. 뭐 베트남, 멕시코 이런 쪽이 나름 글로벌 밸류 체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수혜를 좀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네. 저는 뭐 베트남 주식 지금 기회가 있다고 보는데 이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돈이 가고 성장이 있는 시장에 들어가서 그 성장의 수혜를 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보다 훨씬 활력이 있었던 데가 8, 90년대거든요. 네. 근데 8, 90년대 주식이 좋았던 거는 80년대 후반 3조 원 말고는 없었어요. 경제가 활력이 있는데 주식은 재미가 없던 역설인데 이건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이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번 돈이 주주들에게 잘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배구조나 아니면 법적 제도적 인프라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포함해서도 저는 성장시장 신흥국 투자는 바이앤홀드가 아니고 이 나라가 지나고 나면 성장하니까 내 돈을 묻어둬야 된다가 아니고 한 1년 반 2년 정도 들어갔다가 사람들이 몰릴 때 팔고 나오는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 마켓으로 보는 게 맞지. 주식 지배구조나 네. 법이나 규제가 완전하게 만들어져서 내 돈을 확실하게 장기간 보호해 줄 거라는 믿음이 생기기 전까진.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신흥국은 1, 2년 단위의 투자 시계를 가지고 투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90년대 한국이 그랬듯이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기보다는 그렇죠. 네. 좀 위험 관리를 하면서 네. 트레이딩 제가 뭐 한두 달 이런 거는 뭐 그 시대를 알 수는 없는데 네. 묻어둔다. 이 사회가 성장하니까 내 돈을 묻어둔다라는 생각은 그래서 중국이 중국 투자가 지금까지 실패했다고 생각하고요. 한 1, 2년 정도의 호흡을 가지고 투자해야 될 시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길게라는 거는 뭐 한 4, 5년 이상을 말씀하신 네, 거고 네. 좀 더 짧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한 1, 2년 정도라고. 그럼요. 네, 그 시계열을. 그렇죠. 우리가 그 시계열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누구는 짧게가 한두 달일 수도 있고 예. 하루 이틀일 수도 있기 때문에. 베트남 주식까지도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 개미숙구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같이 들어보시죠. 오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일 외교장관이 내일 화상회담을 갖는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9시까지 전국에서 살인 예고글 354건을 확인해 작성자 14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47.7%인 71명이 10대로 집계됐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철근누락 아파트 단지 설계 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들과 경쟁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전관업체가 수주한 수의계약 용역은 3년간 총 2,335억 원 규모입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 경영자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의 격투 대결에 대해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라고 언급해 이들의 세기의 격투 대결은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저커버그는 자신이 대결을 제안했지만 머스크가 진지하게 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질문을 모아서 애프터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오늘은 곽지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질문 들어보죠. 네, 먼저 2095번님. 리딩방 운영자는 주가가 언제 올라갈지 어떻게 아나요? 리딩방 운영자는요. 네. 신입니다. 신. 신인가요? 농담이고요. 예. 신이 아니고서야 주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맞아요. 그것도 바로 다음 날 주가를요. 근데 신이 알아도 가르쳐주지 않는 게 주가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이 다음 날 시초가부터 시작할 때부터 오르는 주식을 아는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그게 뭐냐면 시간 외 거래라고 있거든요. 네. 보통 3시 반에 증시가 마감이 되지만 네. 4시부터 6시까지는 시간 외 거래가 이어집니다. 네. 보통 기업들이 정규 시장이 끝난 다음에 공시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좋은 실적을 발표하거나 어디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거나. 근데 그게 공시가 되면 시간외 거래에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옵니다. 네. 시간외 거래에서 급등은 이제 상한가가 10%까지거든요. 네. 거기서 한 8, 9% 급등한 종목을 찾아서 그걸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틀 전에 저희 VIP 회원들에게 추천한 종목입니다. 내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라고. 그러면 전날 시간외 거래에서 상한가 간 종목이니까 다음날 시초가부터 이른바 갭 상승이라고 하는 상승 출발이 나오겠죠. 네. 그걸 받아본 사람 입장에서 이야 이 사람 쪽집게네. 근데 그런 식으로 하루 이틀 더 보내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역시 이대호 대표님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네. 문자 메시지를 반반씩 쪼개서 보내는 겁니다. 한 1,000명에게 네. 내일 주가가 오를 겁니다라고 보냅니다. 근데 만약에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 그 절반에게만 또 보내는 겁니다. 500명에게. 그리고 본인이 맞힌 방향으로 나머지 250명에게 또 보내는 겁니다. 네. 쪼개기. 또 그 다음날 120명에게 또 보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맞힌 방향으로 반, 절반의 절반에게만 보내면 한 3, 4회 연속으로 저 사람이 다음날 코스닥이 오를지 떨어질지 정확히 맞췄어. 라고 소름이 돋는 거죠. 네. 그때부터 돈을 갖다 맡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유사투자자문업이 전체는 다 불법은 아닙니다만 특히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거는 1대1 채팅방으로 유인하는 것. 네. 그리고 유명인을 사칭하는 것. 그게 유명인이 제가 누굽니다. 김영익입니다. 이대호입니다. 이런 분들 많거든요. 네.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되고 그냥 유명인이 1대1 채팅방으로 오시라고 하고 돈을 직접 보내라라고 하는 건 100%, 1000%, 1000% 불법이고 사기입니다. 맞아요. 절대적으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어서 또 0119번님은요. 쪽집게 상한가에서 문자가 이분도 하루에 여러 번씩 온다고 하는데 제가 주식 계좌가 있는지 과연 이들이 어떻게 알까요? 이야. 사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주식 계좌가 있는 사람이 1,400만 명이 넘습니다. 네. 그냥 찔러보는 거예요. 그냥 아무한테나 다 보내는데 내가 주식 계좌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 내가 주식하는 거 어떻게 알았지? 내가 손실 보고 있는 거 어떻게 알고 손실을 복구해 준다고 하지? 네. 라고 하는 겁니다. 유인을 하는 겁니다. 맞아요. 자, 다음 질문은 1880번님. 금융감독원에 불법 리딩방을 신고하면은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까요? 그러면 그 리딩방은 없어지나요? 라고 문자 보내셨습니다. 해마다 금융감독원에서 불법 행위를 하는 리딩방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실태 점검을 해서
한 500개, 600개 이상을 말소시켜 버립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미등록 유사투자자문업. 그러니까 리딩방을 하더라도 등록을 해 놓으면 합법인데 네. 등록하지 않은 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등록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사람들은 3천만 원 벌금이 무서울까요? 이들은요 하루만 해도 3천만 원을 법니다. 네. 그리고 또 유사투자자문 업체는 1대1 상담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거는 투자자문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인데 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사처럼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하게 되면 네. 불법이죠. 네. 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2423번님은 요즘 공모주에 관심입니다. 언제부턴가 이 공모주 전환 사채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데 거래해도 될까요? 그리고 이 전환 사채를 매수하고 상장 때 바로 매도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하셨네요. 아우 이런 네. 질문 전환 들으면요. 사채, 예. 저는 솔직히 네. 어떠세요? 저보다 나이만 어리면 등짝을 가서 때려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고 자 우선은 질문이 공모주 전환 사채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데 네. 공모주에 관심인데요. 사실은 질문 자체부터 본인이 뭘 투자하는지 모르신다라는 겁니다. 공모주는 IPO라고 해서 신규 상장하는 기업이잖아요. 네. 신규 상장하는 기업은 전환사채가 아니라 주식을 발행을 하는 거고요. 네. 말씀하신 전환사채를 공모 형태로 발행을 한다라는 건 원래는 주주 배정이라든지 제3자 배정으로 먼저 전환사채를 찍게 됩니다. 네. 그런데 3자에게 발행을 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다 보니까 일반 배정 방식으로 누구나 청약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과연 그거는 좋은 기업일까요? 보통 이렇게 매력도가 높은 기업, 누구나 투자하고 싶을 때는 공모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찍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거든요. 사모펀드들이 돈을 싸들고 와서 줄을 서거든요. 그런데 공모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찍는다라는 건 한 번쯤은 좀 의심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환사채라는 게 당장은 이자를 주는 채권이지만 나중에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차액을 챙길 수 있는 방식의 전환사채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상품인지 더 중요한 거는 전환사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어떤 기업의 전환사채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실 때는 항상 본인이 관심 갖는 투자 상품 그리고 그거를 발행하는 그 기업의 우량도를 먼저 체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2423님 네. 마음 같아서 이제 등짝을 좀 아유, 그만합니다. 예. 자, 곽지연 리포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저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 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